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제 봤잖아요. 하는 말이야. 그렇죠. 우리 김노한 평론가님이시자 전시 기획자님 네. 그리고 예술 감독님 네. 또 추가된 거 있나요? 그림도 좀. 작가님이십니다. 화가입니다. 또. 네, 작가님이시라서 얼마 전에 전시도 하셨습니다. 꾸준히 네. 계속. 암약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참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계에 권위가 있는 평론가님이십니다. 부끄럽습니다. 격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독님이 기획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권기수 작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잠깐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깊은 편이고 한 30여 년 됐어요. 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학교 때부터. 20대부터 봤고 그다음에 어떤 작업들을 했고 어떤 전시를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는지를 쭉 옆에서 지켜본 인연이 좀 깊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은 사회에서 그냥 만나가지고 어떤 전시를 보고 이 좋은 작가다 해서 인연을 맺은 게 아니라 그 성장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은 네.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하기가 참 어렵다. 제가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권기수 작가에 대해서 우리 일반 그 관객들 또는 미술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알려진 것 외에 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획을 하게 된 배경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 큰 프로젝트잖아요. 올해. 그렇죠. 그거 되게 간단하게 언제 있고 날짜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3월 같아요. 18일부터 네네. 여기 KH 에너지 아트스페이스 네, 본사. 이 네. 공간에서부터 총 8개의 갤러리와 전시관에서 권기수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가 쭉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3, 4개 이상 이 다수의 갤러리에서 동시에 개인전을 하려면 작가 경력도 좀 많아야 되고 작품 양도 많아야 그렇죠. 되고. 작품 양도 많아야 되고 적어도 200~300점 이상 작품이 있어야 되고 현재 그리고 또 미술계 평론가나 기획자들의 어떤 담론이라고 그럴까요? 텍스트도 충분히 쌓여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죠. 약간 모험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죠. 뭐 모든 전시가 다 모험이니까.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네. 이게 약간 집중도는 분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제안들도 좀 들어요. 괜찮은 전시 공간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딱 집중해서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런 전시 기획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이 안 돼요. 거꾸로. 한 작가의 작업 세계를 집중하기 위해서 한두 군데에 집중한다고 의도는 좋지만 실제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그 미술 문화라고 그럴까요? 대중들의 어떤 그 작품을 접하는 인식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그렇죠. 오히려 여기저기에서 이 작가의 작품, 이 작가가 출몰함으로 해서 일종의 대세론인 거예요. 출몰 작전.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인기가 많은가?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 작가에 관심이 많지? 그러므로 해서 관심을 끄는. 그래서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하는 이런 거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잖아요. 단기간에 짧고 굳게 확 소비하고 확 잊어버리잖아요. 확 버려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서울에서 개, 경기도에서 2개에서 8군데에서 동시에 잊을만 하면 또 그렇죠. 보고, 두세 달 잊을만 사이에. 하면 또 보고, 잊기 전에 또 보는 거네. 그렇죠. 전시 했는데 또 하네? 강매지, 강매.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이제 권여연 선생 60대 초반의 화가를 처음으로 6군데에서 기획을 했어요. 했었네요. 네, 재작년에.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 권기수 작가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8군데를 확장해서 하는 거예요. 권여은 작가님 잘 되셨나요? 잘 됐어요. 그렇군요. 매우 잘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권기수 작가의 이번 프로젝트도 저희 파트너들, 참여하는 그 협력 큐레이터들이라든가 협력 공간들, 갤러리나 그 기획자들, 그다음에 또 심지어 꽤 잘 알려진 언론인들도 문화부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내가 권기수를 띄엄띄엄 알았구나. 이런 면모가 있는 걸 몰랐다. 네네. 활동이 막 20년이 넘은 작가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있어요. 단기간에 여러 군데에서 한 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그리고 폭넓게 소개하는 방식이 상당히 아직은 유효하지 않은가.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레드부터 볼까요? 이 시리즈가 그 권기수 작가가 아주 유명하게 된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뉴욕이라든가 파리, 뭐 홍콩, 런던 이런 데 다 초대전하고 기획전하고 할 때 요 시리즈들이 나갔어요. 이렇게 대나무 숲에 또 동굴이 권기수의 예술 세계를 상징하는 일종의 시그니처죠. 저 동굴이는 말하자면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 현대인 익명의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여행이군요. 그렇죠.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적인 세계를 찾아서 여행하고 그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나가는. 그리고 이 이상적인 세계라는 거는 샹그릴라가 될 수도 있고 이데아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권기수 작가는 한국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림치련이 이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정신적 그 고향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자유로움을 어떤 찾기 위해서 떠났던 그런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도원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리즈가 다양하게 이렇게 변주하면서 아주 한 시기를 아주 정말 권기수라는 작가를 아주 유명하게 하고 아주 대표적인 요즘 그 약간 오염이 됐지만 K 아트에 말하자면은 이 우리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계라면 있어요. 특히 어떤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봤나요? 들면은 2008년도하고 2010년도 구글사에서 기획했던 그 예술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아이구글이라고. 그 전에는 뭐 구글 아트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 아이구글 프로젝트의 한국 대표 작가로 그러니까 화가로는 유일하게 초대됐어요. 구글에서 두 초대한 번. 작가군요. 그래서 2008년, 2010년 그래서 뉴욕에서 쇼를 했어요. 뭐 맨하탄에서 그 미디어 파사드로 이렇게 거리 전체의 영상을 상영한다거나 한 15년 이전까지 많이 제작이 됐던 작업들이고 물론 그 후에도 계속 작업을 했지만 이제 그 후에 이렇게 후소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워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 왔던 이런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로운 동굴의 이 세계를 지워나가는. 감독님이 권기수 작가님 동굴이 그리는 과정 그거를 다 보셨겠네요. 가까이서 옛날부터. 그렇죠. 어땠나요? 그때 힘들어하셨나요? 힘들죠. 힘들고 권기수 작가는 연구를 많이 해요. 물론 모든 프로 작가들은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기획을 하다 보면 여러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획전을 해보면 이 권기수 작가의 작품은 어느 작가의 작품 사이에도 나도 어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 작업실을 방문해 보니까 이 색채 연구를 많이 하고 본인이 필요한 색을 다 만들어요. 그게 수백 개가 돼요. 그러니까 기성품을 쓰는 게 아니라 기성품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컬러가 안 나오니까 그걸 다 제조를 하더라고요. 그 비율을 다 따져보고 물론 이제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형 작업에 이렇게 아주 한 화면에 조형적인 요소가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면서도 그 튀지 않고 잘 어울리게 한다는 게 이 권기수 작가의 그 어떤 노력과 그 감각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 전시라는 건 쇼기 때문에 관객들이 보기에 어울리는 그리고 이제 즐겁게 볼 수 있는 순서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매우 컬러풀한 대표적인 시리즈고 이제 이쪽은 많이 알려진 시리즈는 아니지만 재밌더라고요. 네. 영상이랑 같이 해놓으니. 조금 더 개념적인 그리고 조금 더 현대화한 그런 작업들이죠. 이거 아파트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동굴이라는 이 인물이 마치 숨바꼭질. 네. 그러니까 등장하고 사라지고 또 등장하고 사라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되게 개념적이네요, 진짜. 그렇죠. 사실 이 시리즈들은 미술관 기획전에 많이 나갔고 일반 갤러리나 네. 페어에는 소개가 안 된 작업들이에요. 좋네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네, 영상 이미 작업. 이런 애니메이션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제작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현대 미술가들 중에서 회화하고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이렇게 병행하면서 성공적으로 제작한 작가의 아마 첫 번째 사례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뭐 광주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뭐 LIG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뭐 문해역소 리파사라든가 이렇게 미술관들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진화돼 가는 과정에서 회화와 미디어 또는 멀티미디어가 이렇게 융합된 전시들이 많이 있었고 현재도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죠. 초창기부터 이제 이런 작업들이 그런 과정에 이제 권기수 작가가 이제 제시한 거죠. 초창기부터 많이 시도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2003년, 4년, 5년? 오래됐고.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이 넘죠. 그래서 그때 이 컴퓨터 그래픽 이 프로그램이 달랐기 때문에 그때 만든 애니메이션들을 지금 다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미디어에는
적용이 안 돼서 다시 파일도 그렇죠. 코덱을 깔아야 되네. 그렇죠. 그렇죠. 옛날 거 제가 졸업 전시 때 영상 작업한 거 안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컴퓨터에. 한국화 베이스의 작가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해외 전시를 많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바라볼 때 이 동굴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전통 미술, 예를 들면 수묵 전통하고 좀 다르지 않냐라고 네. 보지만 오히려 해외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나 동양적이고 너무나 한국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결국 타자의 시선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 디자인 같아 또는 뭐 팝아트야 팝적이야 이러고 그러지만 막상 또 해외에 갖고 나가면 거기서 볼 때는 굉장히 또 동양적인 거죠. 이 전통 산수의 어떤 그런 구도나 네. 그런 사물들, 요소들을 이렇게 현대화한 거죠. 자기 스타일로. 이것도 이제 큐브 또는 그 블락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전통 수묵산수에서 아주 적벽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전 책가도에서 영감 받은 줄 알았어요. 책가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고산관수도라고 전통 미술에서 아주 유명한 이 전통 회화의 그 구도나 모티브를 가져온 거예요. 뿌옇게 퍼져나가는 그라데이션 차이, 이게 재밌더라고요. 한국화의 느낌을 살리려는 의도가 딱 보이더라고요. 서양 미술은 이제 원근법, 투시법을 얘기하는데 또는 단축법을 얘기하는데 동양 산수에서는 가깝고 멀리 있는 것을 농담으로 표현한다. 그렇죠, 농담이죠. 근데 이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은 뭐 다 동서구분 없이 뭐 화가들이 고민한 문제니까. 근데 더 깊이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우주의 깊이감 같은. 칼라 도트들, 이 점들 굉장히 디자인 요소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동양 사상에 보면 음양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변화되는 그런 에너지를 형상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바둑의 기원이 된 자연, 천지의 어떤 운행의 원리를 상징하는 그 도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각골문의 어떤 기호들이 새겨져 있다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모티브에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동양화 전공인데 디자인적인 성향이 강하시네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원래 동굴이가 시작된 오리지널은 이 이미지예요. 수묵 드로잉이라고. 아주 표현주의적으로 확 표현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 공간은 굉장히 물질적으로나 건축적으로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처음 이 동굴이 작업을 전시한 게 2002년도 충청동에 있는 백월 빌딩이라는 데예요. 근데 백월 빌딩이 지금 이 전시장처럼 이렇게 유리 글라스가 있는 철근 건물이었어요. 유리벽을 활용하다 보니까 시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시트 작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시킨 거죠. 인터뷰 때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붙였다고. 작가가 의도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전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각광을 받은 거죠. 기법이 돼버렸네. 그렇죠. 폭발적으로 각광이 돼서 오히려 이 오리지널 이미지보다 이게 더 많이 알려진 거죠. 그럼 이게 다 붙인 거예요? 다 그린 거예요. 다 그린 거예요. 다 칠한 거예요. 다 수작업이에요. 100%. 테이핑으로 붙이는 건 어떤 기법이에요? 핑하는 거는 여기에 쓰이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거의 인쇄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내려면 이 바깥쪽에 말하자면 마스킹 테이프로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하고 채색한 다음에 그걸 떼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는 테이핑이 사용되지만 이 결과물 자체는 다 채색된 거예요. 처음부터. 다만 이제 이런 유리라든가 이런 공간에 할 때는 그거는 이제 그건 이제 테이핑을 해야죠. 채색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작업도 이 작가가 애니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스틸 이미지만 동영상처럼 어떤 이렇게 시리즈로 쭉 제작하는 데 익숙하죠. 약간 이모지 같은 느낌도 있네요. 맞아요. 캐릭터가 스마일맨. 맞아요. 그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그 초창기에 바탕화면에 네이버 로고에 마치 구글처럼 어떤 특정한 날 그 그래픽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날 하면 그걸 처음 이 네이버에 제안한 사람이 권기수 작가예요. 그걸 권기수 작가 제안하고 첫 번째 작품을 권기수가 참여하고 그 다음엔 안 했죠. 어쨌든 첫 스타트 첫 스타트도 권기수 작가의 작업을 했고 그걸 제안한 것도 권기수.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쓰네요.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잘하는 작가죠. 조형물도 많이 만드시죠? 조형물 작업도 꾸준히 많이 했죠. 그래서 실제 서울 곳곳에 권기수 작가의 동굴이 작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속초의 모 호텔 전체를 동굴이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건물 전체. 그림 보면 배 타는 게 유난히 많네요. 여행. 그러니까 배는 이거는 강태공 있잖아요. 강태공의 고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걸 오마주했다. 네.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배를 타고 낚시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일상의 세속에서 벗어나서 네.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뭐 사색을 한다거나 성찰을 한다거나 더 좋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래서 권 작가의 작품은 이제 중림칠연이라는 고사와 강태공의 고사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또 지루하지 않게 네. 요즘 시대에 맞는 스타일로 표현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물감 흐르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요즘 스타일이죠. 파초 맞죠? 네, 이건 파초 시리즈. 파초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진 뭐 상징성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고. 파초는 작가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전통 회화에서 파초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 회화는 사실은 눈으로 보지만 마치 사자성어나 문장을 읽는 것처럼 독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 회화론을 보면 시각적인 어떤 이 감각적 해석도 감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 숨겨진 의미 이게 어떤 의미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래서 그건 정말 그림이 읽기죠. 그런 그쵸. 방식으로 감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쵸, 옛날에 서양의 그 도상도 그렇고. 그렇죠. 상징성이 도상해석학이라는 게 이제 서양의 도상해석학은 두 개의 큰 원전이 있죠. 성경하고 자연. 그래서 신화. 물론 그렇고요. 네. 전통 회화에도 사실 그런 원전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요즘에 유명한 현대 작가 또 식물을 많이 그린 작가 있잖아요. 요즘 스타일이기도 뭐 한 많이 있죠. 네, 일상에 많이 있죠. 식물을 그린 작가도 꽤 많아가지고 작가들 화분 뭐- 그린 작가도 막.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저도 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많아가지고. 나요. 그 유명한 구레집 작가. 이 느낌 되게 또 일러스트적이네. 그렇죠. 그- 이 작가가 한때 90년대 일러스트로 생활을 했어요. 아, 또 그런 왜냐면 감각이- 작가로 경제 활동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자리 잡기 전까지는 기업 사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하고 미디어를 활용하기 잘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호의 변화에 트렌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의도적으로 디지털 펜 느낌처럼 낸 거 같네. 그렇죠. 딱 끊기는 게 네, 네. 디지털 아이패드로 그린 것 같은 의도적인 연출 같은 게. 다 이제 실험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도 약간 그래피티를 그렇죠. 디자인 그쪽. 전공자로도 알 수도 있겠네요. 신기하게. 그럴 수 있죠.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들. 네, 재밌더라고요. 네. 예, 첫날 유심히 봤습니다. 이거 물 퍼진 것도 재밌고. 이 작업들은 최신작들이 아니라 거의 다 10년, 20년 전에 제작된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전으로 많이 제작을 했고 꽤 오래됐죠. 근데도 이렇게 촌스럽지가 굉장히 않네요. 그 촌스럽지가 않아요. 네, 그러네요. 그 스타일이. 유행 안 타는 스타일로. 근데 그게 어렵죠. 유행 안 타기가. 우리 눈이 자꾸 변하잖아요. 전형적으로 이제 전통 수묵하고 자기의 새로운 회화를 접목한 애니메이션. 뒤 배경도 그리신 거죠? 저거는 따온 거죠. 따온 거예요? 저거 유명한 오마주군요. 저는 그 트렌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외 아트페어도 나가고 트렌드를 계속 보려고 해요. 근데 네. 그 목적이 작가들한테는 솔직히 트렌드를 보고 맞춰가라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오래가는 작품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재밌네요. 백남준 선생이 그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나온 신문을 5개를 봤는데 그게 무슨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걸 안 하려고. 예, 그쵸. 누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나는 그거가 아닌 다른 걸 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이제 신문 읽게 됐거든. 김태원 맞나요? 부활? 그이는 뭐 아예 안 듣는 데잖아요. 아예 음악을 안 듣는 데잖아요. 남의 음악이나 뭐.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데 그렇죠. 길거리의 음악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한 데잖아요. 그냥 흘러나오는 노래도. 그게 미술에서 좋은 건 같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따라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근데 뭐 그건 자기만의 태도니까 자기 어떤 그 원칙 같은 거고. 눈동자 변한 게 재밌네요. 이거 컬렉터들이 좋아할 눈이네요. 그래요? 콜렉터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대나무 저울 모티브로 이제 칼라 반북이라서 색죽이라는 키워드로 버티컬 설치 작품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형상들이 다 사라지고 대나무 바만 남는 아주 기하학적인 칼라 바만 남는 그러한 그 반부 시리즈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또 다르게
계속 실험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저번에 작업실 갔잖아요. 이런 다른 스타일도 시도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정반대 스타일도 계속 근데 시도하더라고요. 이제 뭐 어쨌든 같은 걸 반복하지는 않는다. 네. 뭐 같은 걸 반복하는 게 미덕이기도 하지만 또 네. 계속 새롭게 변형하고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 관계니까 좀 그래서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솔직한 30년을 봤는데 또 솔직한 이야기. 왜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 기질이 맞겠죠. 기질이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저도 그림을 그리니까 네. 저도 그림을 그리니까 원래 제 작업이 이렇게 내러티브나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작업에 팝적인 스타일의 작업을 해요. 제가. 그렇네요. 개 고양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획했던 같이 일했던 협력했던 작가들이 네. 팝아트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동기라든가 네네. 아니면 손동현이라든가 아주 컬러풀한 어떤 작업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늘날 라이프 스타일에서 익숙한 미디어들을 편안하게 쓰는 작가들하고 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권기수 작가의 작업 스타일은 작업 세계가 잘 맞죠. 그 작업 스타일로 결이 맞아서 그렇죠. 꼭 그것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인간적인 면모는 물론 중요한데 네. 나는 이제 직업적인 전시기획자니까 네. 그 작가의 작업 스타일과 작업이 맞아야죠. 아,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면모는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거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네. 아닌 건 아닌 거고 아닌 거 아닌 거고. 뭔가 불편함이나 아닌 게 있었으면 이렇게 인연이 오래 지속되지 쉽지가 않았겠죠. 사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작업실 자주 왕래하시니까. 내 사무실하고 권기수 작가 작업실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이거 준비할 때 내 사무실이 공사를 했어. 한 1년 정도. 리뉴얼 공사 하다 보니까 더 자주 이렇게 같이 있게 되죠, 작업실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 포함해서 이번 전시 홍보 멘트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왜 와야 되는지. 왜 와야 되느냐. 이 작품 안 사면 후회할 글쎄 거다. 뭐 좋은 작가의 좋은 작품을 경험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겠고 네네. 두 번째 이유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 권기수 작가의 인지도가 더 높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에 저평가되어 있는 작가다. 오히려 저평가된 작가다. 그래서 향후 투자란 관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이 미술계가 네. 이제 뭐 광주 비엔날레, 뭐 베니스 비엔날레 이래가지고 이미 세계 미술에 합류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적인 미술계의 흐름과 영향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찍이 세계 진출을 하고 현대 미술의 주요 국가들 도시들에서 이미 K아트 또는 한국 현대 미술의 대표 주자로 여러 차례 소개되고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객들이나 콜렉터 입장에서는 투자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봐야죠. 생각보다 또 저평가돼 있으면 가격대가 높지는 않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백호가 1억이 넘으면 국가 대표예요. 미술사에 남는 작가예요. 이거는 뭐 자본주의 시대에 시장가치 시대에 뭐 어떻게든 거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물론 예를 들면 뭐 민중미술이라든가 역사화 같은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미술사에 남겠죠. 내가 볼 때는 이 권기수 작가의 예술 세계가 국내에서는 그 전모가 다 소개된 적이 없다. 아, 그 다음에 일부만 소개돼 있고, 그 다음에 국내보다 해외 세계 시장의 평가가 더 높다. 그리고 여전히 가격이 저렴하다. 엄청난 매력이네요. 그렇죠. 네. 아니, 더 성장하기 전에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마지막 우리 구독자님께 한마디. 난 허세미술관을 최근에 알게 되고 또 다 보진 못했지만 아마 우리 그 현대 미술 문화가 고립되지 않고 일반 대중들 폭넓게 우리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문화로 관계를 맺으려면 나는 이런 그 허세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미디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런 활동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미술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알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이렇게 해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김노암 감독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녹음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이게 내부 정보인데 이거 그거 근데 하면서 편집할 거니까 제가. 자기만 계속 들으면서 그래. 작가님도 글로벌 스타가 되시려고 이렇게 다. 한때 잠깐 발 담궜다가 쫓겨났어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얘기. 김나원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도 이런 얘기 다 하지 말라고 막. 해주셔야.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2010년 전까지 한국 미술이
사이즈는 지금보다 작지만은 네. 에너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2000년대 초반이요? 2003년 이제 월드컵 흑수 끝나고? 플러스 네. 해가지고 아. 그때 세계적인 경기도 그때 잠깐 좋았었고 맞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때부터 미술 시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전에는 갤러리들도 있었고 뭐 판매도가 있었지만은 미술 시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시스템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전업 작가라는 시장도 굉장히 드물었고 그 많은 미대생들이 전업 작가를 꿈꾸기에는 불가능한 시대였던 거죠. 이전에요? 2000년 이전에. IMF도 있었으니까요. 예, IMF 무관하게 80년대, 90년대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교수 겸 작가가 아니고 100% 전업 작가가 거의 없어요. 뭐 한 서너 명 있으려나 말려나? 원로급 아니면은 3, 40대가 전업 작가다? 지금 얼핏 떠오르는 분이 없거든요. 그 정도군요.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런데 여전히 시스템은 8, 90년대 시스템, 갤러리 시스템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작가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약했었어요. 판매가 활성화되고 갤러리가 잘 돌아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작가들이 옛날처럼 뭐 어쩌다 2, 3년에 한 번씩 개인전하고 돈 모아서 개인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갤러리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작가를 전시를 열어주고 판매가 수월해지고 이런 시기가 제대로 돌아간 게 2000년 넘어서면서고 그렇군요. 예, 그 전에는 원로나 준호 정도 되는 분 아니면은 초대전이라는 게 젊은 작가들은 불가능했었고 다 알바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대관전을 했었던 거죠. 그럼 지금 되게 많이 나아진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대관을 하는 작가가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초반에만 하죠. 예, 초반에 좀 하고 뭐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고 그러는데 90년대는 뭐 20, 30대 작가는 대관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였었고 그래서 그때는 갤러리 지금은 모르겠는데 갤러리가 부동산업이었었어요. 임대를 해주는 거니까. 지금도 부동산업 있죠. 지금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근데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소매업도 갤러리가 등록이 돼 있을 텐데 저도 책 개인전은 그랬었고 그게 어느 정도 교수님한테 사랑을 받아서 교수님이 소개시켜줘서 어디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어주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군요. 예, 자기 작업이 좋았거나 자기가 포부가 있어가지고 어디 초대전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그때 드물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근데 2000년대 시장이라는 게 형성되니까 갤러리에서 판매가 가능한 젊은 작가들을 캐스팅해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그 작가를 전시를 열어주고 그럼 작가들은 좀 판매가 되고 또 판매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있죠. 부모님 친구들 예, 잘 사는 집 부모님 친구들이 사주고 뭐 이런 쪽이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진짜 컬렉터란 게 컬렉터라는 개념 그전에 컬렉터, 컬렉터라는 예. 게 되게 희박했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은 그림을 살 수 있다는 개념도 생기고 그때부터군요. 얼마 안 됐네요, 진짜.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네요. 예, 물론 그전에 아까 말했듯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었는데 2000년대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도 일하고 불러도 될 정도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작가들이 포트폴리오 들고 다니면서 전시를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올드한 갤러리 오너들이다 보니까 판매에 있어서는 지금 젊은 갤러리보다도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젊은 작가를 어떻게 만들고 포장하고 더 나은 작가로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전무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없었던 거죠.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지금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젊은 큐레이터들 혹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갤러리에서 올드한 갤러리에서 어느 정도 갤러리 시스템을 이해를 한 분들이 자기 공간을 열면서 판매도 좋지만은 판매에 앞서서 이 작가를 어떤 색깔로 자리매김해주고 그리고 더 나은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에 전시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본다거나 좋은 평론가의 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책을 출판해 본다거나 해외에 포트폴리오를 돌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그전에 올드한 갤러리에서는 그 활동이 좀 완성돼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군요. 작가님 인사 안 한 거. 권기수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기수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일부에서는 그랬었었죠. 왜 과거형으로 지금은 뭐 그렇게 약간은 나이도 좀 들었고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아직 나이죠. 시간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아주 활동이 많아졌죠. 갑자기 좋은 거죠. 네. 활동을 많이 하게 된 중고 신인 분. 신인은 아니죠. 신인은 아니죠. 이미 많이 항상 알려주셨는데. 신인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작업도 실험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 인터뷰 이전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봤을 때 과거에 약간 자신이 약간 오만했었다. 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뭐 그게 럭셔리하게 슈퍼카를 다루고 다니고 뭐 금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이런 오만한 게 아니라 뭐랄까 30대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 비전, 뭐 작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그 시대에 잘 맞아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관점으로 미술이 흘러가고 있고 또 그런 평가가 나와지고 있고 제가 또 원하는 방향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미술 개념적으로 약간 그렇게 했던 거지 제가 행동 거지가 오만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작업실 내에서 겉멋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작업실 밖에서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지만은 그러면 작업실 내에서 어떤 겉멋이요? 지금은 석사 박사들이 되긴 한데 90년대에는 박사는 없었고 미술 계열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석사도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예, 그때는 대학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만 26 이때 이미 석사를 받았는데 진짜 빨리 졸업하셨네요. 이게 좀 뭐든지 조금 빨랐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이렇게 뽕이 살짝 들어가잖아요. 20대 중반에 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개인전도 한번 치러보고 그러니까 평가도 조금 나오고 하니까 뭔가 작업을 더 멋지게 해야 된다. 뭔가 내용을 사회 비판을 담고 막 철학적인 걸 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도 우수하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역시 많이 배운 사람 같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개인전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 같아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에다가 뭔가를 많이 담아야지 멋있게 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작업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나 좀 석사도 나왔고 홍대도 나왔고 내 예술가야 이런 마인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면을 펼쳐놓으면 깜깜해져요. 관객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내 얘기가 아니라 관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멋진 것들 내용적으로도 비주얼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첫 작업이 사람을 실루엣으로 먹으로 그린 다음에 커팅을 해서 벽이나 바닥이나 천정이나 뭐 많은 공간에 기둥이나 설치를 하는 그런 뭐 반회화 반설치적인 개념이었어 가지고 뭐 나름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한테 반응이 꽤 좋았었었는데 지금 한백원 미술관 그쪽 자리에 전시하셨다고. 이게 그 전에 그 전이에요? 그게? 그 정도 뭐 세종문화회관 기둥에다가도 한 6, 7, 8m 정도 되는 상을 기둥 하나씩 붙이기도 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그 포트폴리오가 해외까지 이미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레지던시 초청까지 오고 저는 그때 요건도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뽕이 살짝 그럴만하죠. 했었었는데 작업이 남을 의식하는 순간 작업이 멈춰요. 남을 의식한 순간 딱딱해져요. 작업이 딱딱해지게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문해진흥원 마로니에였는데 지금은 아르코 미술관으로 바뀌었나요? 거기에서 초대도 받고 뭐 그룹전이었지만 그때 대표하는 젊은 작가들 이렇게 했었었는데 뭔가 내가 위선적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뭐 학위를 받고 개인전을 하고 또 외부 평가가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내의 본질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좀 허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로잉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위선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도 드로잉을 막상 뭐 할 거 없잖아요. 사실 작가들이 웬만한 작가들은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놓고는 한참 놀아요. 뭐 그릴까 어떻게 그리면 잘 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붙이자마자 뭐 멋지게 막 그리는 뭐 신날 땐 그렇겠지만 잘 안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뭐 붙여놓고 한 학기 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강제성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 당시 좋아하는 음악 하나를 들었습니다. 틀어놓고 그 음악이 끝나는 순간 붓을 무조건 떼는. 그러니까 뭐 그릴지도 생각 안 하고 플레이 버튼부터 누르고. 그거 지금 생각나는데 만레이 작가가 그 박자기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일부러 자기 그린 템포로 조정해가지고 빨리 돌리면 빨리 그리고 느리게면 느리게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음악 틀어놓는 것도 그 음악에 미세하게 그림에 영향이 가요. 꼭 속도가 아니라 음악의 분위기라든지 리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전부터 구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플레이했을 때 그 첫 박자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붓을 화면에 무조건 일단 찍어요. 일단 그 깨끗한 화면을 물로 이미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긴 그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떠오르는 감정들, 그날의 감정이나 그 순간의 감정이나 이 음악에 대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풀어 제키는 거죠. 그래서 한 120호 정도 되는 종이에다가 그 3분, 4분, 5분 내에 뭔가를 그리고 완성됐든 말든 간에
음악이 땅 끝나는 순간 붓을 떼고 작가도 자율성이 보장되면 나태해지죠. 나태해지죠. 그러니까 작가님들 전시 앞두고 엄청 막 그러다가 끝나는 그러니까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예술가 이렇게 하면 많은 예술가들이 너만 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 게을러요. 게을러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또 게으른 속에서 내 주변을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네, 부지런하면 관찰할 필요 없이 그냥 해 뜨자마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조금 게을러야 옆집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낙엽이 왜 떨어지고 있고 저 개구리가 왜 울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적당히 예술가들은 좀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작업도 뭐 딱히 지금 바쁜 전시가 없으면은 뭐 이따가 그리지 내일 그리지 뭐 좋은 생각 나오면 아이디어 나오면 그때 그리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게을러지게 되죠. 근데 마냥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작업은 해야 뭐 제 개인적인 범주에서 봤을 때는 계기가 생겨요. 계기가.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명확하게 자기 세계가 명확해지면은 네. 전시가 있건 없건 누가 시키거나 안 시키건 간에 작업을 하게 돼요. 음. 작업을 하고 싶어지고 할 얘기가 생기고 만들고 싶은 화면이 생기기 때문에 시키지 않더라도 그렇죠.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 언어가 생기면은 우리 애기들이 처음에 말을 튀면은 무지 시끄러워지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자기 언어가 생기면은 화면에다가 뭔가를 표출하고 싶고 그걸 보여주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생기면은 엄청나게 네, 에너지가 네, 나오죠. 저도 초기에도 그랬었는데 19년도부터 다시 드로잉을 다시 더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계속 했었지만 했었는데 한 두세 달 만에 몇백 점을 그릴 수 그런 하거든요. 계기가 딱 생겼을 때 딱 예. 터지는군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미술계 반응이 좋으리하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기대하면은 네, 그쵸. 또 딱딱해져요. 그쵸. 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우리 쉽지가 않네요. 운동할 때도 항상 강사들이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네. 처음에 하면은 힘을 빼고 어떻게 운동해? 라고 그렇죠. 하는데 사실 근육이 어느 정도 피로도가 살짝 쌓여가지고 내가 뭐 저 필요 없는 힘을 빼줘야만이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도 남을 너무 의식하고 거기에 힘을 주게 되면은 또 판매를 생각하고 반응을 생각하고 신문 기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네. 되면은 딱딱해지고 과잉이 생겨요. 근데 그게 화면이 잘 보여요. 아. 그림이란 게 무서워서 이 작가가 지금 어깨 뽕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지 맘대로 한 건지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 그림도 제 스스로도 그렇게 제 걸 보이고 너무 의식적으로 그렸어. 아. 야, 이건 뭔지 몰랐지만 그때 너무 신나게 그렸어. 아. 이런 것들이 제 그림에도 보이고 남의 그림도 잘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신날 때 에너지가 솟을 때는 스토리도 많이 솟게 되고 작업 양도 많아지고 스케일도 커지고 한두 단계가 그냥 순식간에 뛰어오르게 되죠.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힘 빼셨나요? 힘은 이미 많이 빠졌고 지금은 의욕이 좀 과하게 솟고 있어요. 근데 진짜요? 문제는 지금 네. 그 주변 자금력이 좀 딸려서 요즘 네네. 분위기상 네. 그게 힘든 거지 네.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때네요. 그렇죠. 노를 저어야 되네요. 예. 동굴이처럼 노져야 되는데. 예. 지금. 노를 줘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미 유명하시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물론 뭐 기획자가 열심히 기획을 해주셔서 그럴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요 근래 몇 년간 작업 욕구가 네. 많이 솟고 아이디어도 많이 솟고 또 또 지금 소개하는 그림 작업 이외에 다음 차기 작업도 이미 제 작업실에서는 뭐 반비밀리에 네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제가 몇 달 전에 갔을 때 제가 봤던 그림인가요? 기억 안 나시죠? 한 3달, 2달 전인 것 같은데. 동굴이가 없는 그림이죠. 네.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공간에 대한 욕심도 더 생기고 공간을 더 장악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표현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다루고 그래서 방향을 튼다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방향을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2다리로 걸었으면 3다리, 4다리, 5다리 해가지고 문어처럼 오징어나 문어처럼 네. 쫙쫙쫙 아. 예, 그렇게 꼭 작가랄까 한 우물만 파라는 법은 그쵸, 없으니까. 그쵸. 예. 되게 에너지가 넘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른 방송 보면 동굴이 얼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걸 많이 네. 하진 않을게요. 네네. 저 동굴에 웃고 있는데 네. 작가님은 속으로 웃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요즘 시대에. 사실은 울고 있는 게 맞아요. 저 이게 요즘 단정적으로 말하면 또 관람객들을 방해하는 건데 저는 사실 되게 네거티브한 사람이에요. 약간 예. 모났던 얘기를 들었어요. 뿐만 겉으로는 아니라 그렇게 안 보이지만 겉으로는 되게 밝죠. 동글동글하지만 장난기 있어 내면에는 보이고. 이제 모난 게 좀 있다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은 남들은 야, 반 남았으니까 반 마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벌써 반이 없어졌네. 보는 순간 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 약간 염세주의적인 게 좀 있어요? 굉장히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덜한데 어. 20대, 30대든 굉장히 강했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그림의 이야기가 뜯어보면 다 슬픔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요. 뭐 동굴이 웃는 것뿐만 아니라 웃는 게 흔히 말하는 피에로 진짜 삐에로 같은 생각났어요. 것들. 피에로는 고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희극인이 무대에서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은 그들이 무대 밖은 굉장히 어려운 게 희극인이거든요. 그렇죠. 동굴이 얼굴이 그런 건데 초기 테마였던 중림칠연, 대나무 숲은 대부분 이제 중림칠연에서 지금 모든 이야기가 중림칠연은 아니지만 거기서 네. 이제 시발이 된 것들인데 네네. 중림칠연 이야기도 우리가 흔히 듣기에는 아름답죠. 네, 그렇죠. 선비들이 네.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원래 이야기는 굉장히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이야기. 예,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아. 다시 환속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도 아. 있고 아주 우리 이야기를 작게 축소시켜 놓은 모형이죠. 저 그래서 혹시 피 색깔? 뭐 딱히 그렇진 않은데 그다음에 저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은 또 강태공 이야기. 네, 예, 들었습니다. 강태공이 나중에 재상이 돼가지고 막 칼을 휘둘렀지만 그게 80 넘어서거든요. 네네. 80까지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었잖아요. 네. 즐거웠을 리는 없겠죠. 그럼 저기 뱃놀이가 인고의 세월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꼭 뭐 이렇게 강에서 뱃놀이하는 동동 떠가지고 그런 게 네. 아니라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칼을 갈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동굴이 인상이 약간 이모지 같기도 한데 무의식적으로 뭔가 영향받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뭐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팝아트라는 평가를 많이 받을 때 네. 제가 한번 뒤로 물러서고 발을 빼고 싶어 한 이유가 네. 뭐 팝아트적으로 보인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 제 그림에서는 사실 팝아트의 여러 특징 중에 이제 대중적인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네. 근데 제 그림에는 그런 그림이 거의 없어요. 기존에 쓰이던 어떤 아이콘, 도형 이런 네.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뭐 가끔 그런 그림이 한두 개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동굴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동굴이를 만들기 위한 제가 디자인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원형이 있겠죠. 영향받은 네. 그런 게 아니라 드로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나온 것들이에요. 우연히. 제 의도성보다는 제가 찾아냈다는 것보다는 거기 존재했다는 걸 제가 우연히 발견했. 저런 꽃 패턴도요? 그렇죠. 꽃 패턴도 사실은 꽃을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궁극적인 도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네. 원이야말로 완벽함이 아닐까 네네. 해가지고 원을 컴퓨터 화면상에서 네. 막 엮어봤었어요. 이렇게 저리 배치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흔히 말하기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대학 다닐 때 사군자를 엄청나게 쳤었으니까 그 매화의 모양을 어느 정도 닮아간 거죠. 매화. 저 꽃은 수평 수직도 보이지만 그것도 동그라미를 느린 거거든요. 그냥 네네. 모든 원이에요. 원으로만 장난치다가 네네. 나온 것들이죠. 근데 제3자가 봤을 때 동양화 전공자님이신데 되게 디자인적인 감각이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한 게 또 영향을 줬을까요? 글쎄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레이션도 제가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한 방에 진입을 하게 됐어요. 아, 또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희 본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성향이 있었을 텐데 20대 중후반 되면서부터 실질적인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이 됐었거든요. 그전에는 네네. 정말 집에 부유하거나 꼭 필요한 친구만 갖고 있었었는데 90년대 후반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가지게 될 수 있는 네, 시절이 그쵸. 됐었는데 그것이 제 본연의 성질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디지털적인 것들이, 요소들이. 네네. 그때 호구지책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나 갑자기 반응이 좋아져서 거의 직업처럼 됐고 아, 그때가 한 몇 년도예요? 2000년대 초반인가요? 99년, 2000년 아, 그 엄청- IMF 풍파가 이제 살짝 수그러들어가지고 회복이 시작되려 엄청 초창기네요. 예. 아마 그때 운이 좋았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IMF 터지자마자 디자이너들이 다 실직을 해가지고 아, 근데 그때는 또 디자이너들도 되게 또 작가적인 성향도 있어가지고 자기 일이 끊기면은 다 낙향을 해버렸대요. 근데 그때는 이메일이나 핸드폰 이런 것들이 잘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이메일이 끼리서 잘 안 쓰던 시절이어가지고 전화번호가 끊기면은 연락이 안 돼요. 근데 한 1년, 1년 반, 2년 만에 회복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출판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존에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사에서. 근데 많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우연히 저도 학교 조교실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로 그냥 잠깐 땜빵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한두 달 후에 완전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게 한 몇 년 동안 하셨나요?
거의 9년, 10년? 아, 오랫동안 하셨네요. 예, 오랫동안. 시작한 지 두세 달 만에 뭐 잡지 30개를 마감하는 매달. 그렇게 돼가지고 또 좋았던 게 그 전까지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수작업 위주였는데 뭐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은 컴퓨터로 수작업 느낌 나는 그림을 작업하는 거의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거의 1세대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레이어 활용하게 되면은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하루에 한두 작품 수작업 겨우 할까 말까인데 컴퓨터로 작업하면 하루에 10개도 그리고 20개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원고 청탁을 네. 다 소화할 수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 실력도 늘고 또 그 돈이 잘 들어오니까 그걸로 작업실 운영비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해서 컴퓨터를 만나고 또 제가 호구지책이 하나 생기고 이런 것들이 서른 전후한 시기에 네. 저를 아주 활동적으로 만들어준 아, 고마운 상황이었었죠. 그게 진짜 고마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운이 좋았었어요. 다른 작가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작업도 네. 지속하기 힘드니까. 저도 이제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작가로 활동해요?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때 10년은 버틸 수 있는 어떤 방식을 고안해라. 직업을 일단 작업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10년을 버티는 게 더 우선이다. 맞아요. 심지어는 그랬었다가 후배한테 항기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졸업생 자격으로 네. 어떤 모임에 갔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니 선배님 지금 여기가 취업 설명회입니까? 지금은 아니었는데 90년대 말 2000년 초에는 아직까지 미술계가 약간 이렇게 고답적인 예술만 해야 돼. 자본하고 결탁하면 안 돼. 세상하고 등져야 돼. 뭐 이런 게 강해가지고 예술가 지상주의. 직업을 가져라 이런 말이 좀 어렵게 들렸었겠죠.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해요. 아니 작가로 살려면 버텨야 되는데 버틸 거 생각 안 하고.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직업이 학원 아르바이트거나 맞아요, 많이 대학 했죠. 강의거나 네, 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디자인 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 쟤는 이제 뭐 작가 안 하려나 보다. 뭐 저걸로 먹고 살만하니까 뭐 저거 하겠지라고 많이 생각하셨었어요. 근데 시대적인 상황 방향성과 좀 맞는 것도 있네요. 약간 팝적인 요소가 그렇죠. 약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내용적으로 아닌데 기술적으로 팝적인 부분 뭐 컴퓨터가 팝만 쓰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렇죠.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 사람들이 다 수작으로만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해가지고 해야 되는 시대에 저는 스케치를 컴퓨터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제가 아마 미술계에서 애니메이션을 처음 만든 사람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자기의 연작으로서 애니메이션을 계속 발표한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처음이 아닐까. 근데 그게 컴퓨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이미 2002년, 1세대로 활동하셨네요. 2002년에 첫 애니메이션을 발표했는데 그 지금까지 20편 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조각도 배운 적이 없는데 용접하는 것도 모르는데 도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간단한 도면을 네네.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로 물레동 가서 저 조각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이걸로 만들어 주세요. 저 네. 기술 몰라요. 그리고 뭐 실크 스크린도 제가 교생 실습 때문에 못 배웠는데 학교에서 그 다음에 또 상품 만드는 거 이런 네네. 것들 방산시장 가서 그 기술자 아저씨들한테 전 미대 나왔지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도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럼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너무나 멋진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 활동의 범위를 어마무지하게 스카이로켓팅을 해버린 그렇군요. 거죠. 그게 그래서 1, 2, 3년 사이에 페인팅뿐만 아니라 뭐 조각, 설치, 영상,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을 전혀 저도 그 2, 3년 전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디자인 베이스거든요. 네. 네, 산디과 출신인데 작가님들 좀 자문도 해요. 근데 그럼 보면 디자인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너무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그렇죠. 예. 브랜딩도 그렇고. 네. 근데 작가님 보니까 실전으로 디자인을 마스터했네요. 그렇죠. 실전. 예. 학부는 아닌데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원래 실전을 할 때 더 많이 배우잖아요. 예, 처음에 학부보다. 표지 디자인을 의뢰받았었는데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CMYK하고 RGB도 구분도 잘 못했었고 필름을 어떻게 뜨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냥 의뢰받고 네. 서점에 가서 편집 프로그램 쓰는 방법 대충 네. 배운 다음에 해가지고 사실 모든 파일을 CMYK로 안 바꿔주면은 필름 뜰 때 흑백으로 나와버리기로 해버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필름을 몇 번이나 해가지고 실제 제가 받을 수 있는 급료를 테스트 비용도 다 날렸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 인쇄 과정을 거의 대부분 알게 돼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는 출판사에서 일러스트를 맡겼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일러스트레이션이 출판에 더 적합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제공해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원고를 주고 그 잡지의 성향에 맞춰서 이 그림은 세로에서 좌우 페이지를 걸쳐서 넘어가게 해야 되구나. 네, 텍스트를 네, 가운데 오는 게 유리하게 이 디자이너가 분명히 이건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고를 보면 감이 오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조그마한 코너에 하나 그려달라고 했지만은 이 원고는 밑에 빼다로 깔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네. 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그렇게 그려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뭐 잘라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디자이너들이 아주 좋아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같은 동양학과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작가님의 동기들이 디지털 작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작가님이 유독 그렇죠. 디지털 작업에 관심이 많았나요? 아니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저보다 공대를 가려다가 재수해서 미대로 온 동기가 있었는데 네. 그 동기가 컴퓨터를 당연히 잘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동기한테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또 그런. 물론 그때는 뭐 지금처럼 게 아니라 베이직이나 포트란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던 시기였었는데 또 옛날. 그래가지고 달력 프로그램 짜고 뭐 이런 아. 것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미지 프로그램을 먼저 해가지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었는데 그때부터 저도 이제 매력에 더 빠지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뭐 그렇게 해봐야 제 동기들 40명 중에 그 당시에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은 3명 정도? 그 정도였군요. 그 중에 한 명 영상 작업으로 넘어가고 10년 이상 선배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는데 후배들은 1, 2학번만 내려가도 이게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장수생들이 많잖아요. 저보다 서너 학번 옛날엔 장수생 많으니까. 아래라도 장수생이면은 저희 선배하고 동기가 돼버리니까 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제 동기도 구수생, 30 다 된 형들이 형 누나가 제 동기고 대학원 갔더니만은 기성에 이미 알려져 있는 작가가 제 동기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군요. 작가님이 활동하면서 약간 진이 빠지는 순간도 있을 텐데 네. 슬럼프라든지 막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딱히 뭐 특효약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하다 보면. 뭐 그때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드로잉 하는 것도 일종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네, 건 네. 그건 굉장히 유효해요. 그거는 특히 네. 작업하는 사람들은 제가 적극 권하는데 어, 드로잉이라는 거는 독립된 작업이기도 하지만은 작가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드로잉은 언제든지 슬럼프가 아니라도 좋고 슬럼프는 네. 더 좋고 드로잉을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작가 연구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작가 연구.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때 이제 도록 모으면서 네. 인사동 돌아다니면서 매주 색 가방이 터질 정도로 네. 도록을 모아와서 가지고 뒤에 프로필 보면서 네. 이 작가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를 매일 연구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관심 있는 작가가 몇 살 때 어느 정도의 활동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었고 어떤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대충 이렇게 프로필을 보면 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좀 다질 수가 있고 다시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이 나이 때 이 정도까지는 해보려고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 목표가 좀 생기죠. 목표가 생기면은 좀 흐트러졌던 것들이 모아지기도 하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요 근래에는 제가 굉장히 샤이하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을 전혀 안 만나고 심지어 제 개인전 오프닝도 제가 안 가고 막 그렇게 살았었는데 네. 네. 요 근래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제 김도함 선생이 20년, 30년 옆에서 지켜보다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사람 좀 만나. 그래서 자주 뵀었군요. 네, 그래서 활동할 때마다 계시더라고요. 김도함 일단.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너 네.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 작업실에 김도함 선생님 지인들을 심심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저를 같이 대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안 근데 불편하세요? 많이 불편했죠. 처음 보는 사람 왜 내 작업실에 왜 데리고 와가지고? 저도 저번에 처음 뵀잖아요. 네. 자기는 나랑 30년 지기지만은 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돼? 그렇게 제가 한 50 가까이 살았거든요. 네, 네. 나랑 원래 인연이 아닌 사람하고는 굳이 만날 필요 약간 낯가리는 스타일이죠. 엄청 가렸죠. 엄청 가려서 사람을 아예 안 만나고 살았고 1년에 김동함 이외에는 한 명, 두 명 만날까 말까? 저희 스태프들 빼고는. 저는 하루 종일 저희 스태프들만 하고만 있고 제 작업실은 옆집은 저희 작업실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문도 안 열고 뭐 교류도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어쨌든 외부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어떤 음적인 생각, 네. 다운돼 있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요? 저는 원래 이제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 만나고 오면은 그날은 완전히 아웃되거든요. 에너지 빠져서.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저 뭔지 알아요. 예, 그래서 강의도 좀 나가다가 안 나갔는데 강의를 하고 오면은 그날은 그냥 작업 못 해요. 완전히 그냥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되뇌이면서 이불킥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의도적으로도 피했고 그랬었는데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나름 여러 가지 좋을 땐 더 좋아지고 네네. 안 좋을 때는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해서 작가들이 저 같은 작가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예, 사회생활을 굉장히 안 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이게 뭐 필요할 때가 있어요. 30대, 40대는 30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가 깊어지니까. 네. 근데 활동이 많아지면은 어쨌든 협력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50대, 60대가 이 머리가 네. 이 30대만큼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네, 정보들이 필요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2, 3년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혹시 굉장히 사회 활동을 안 하시는데 다운돼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주변 사람부터 한 번씩 한 명 한 명 만나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네. 힘들어요. 네네. 힘들지만은 만나고 나면은 결과가 불이 생기더라고요. 또 굉장히 그렇군요. 좋아. 말씀 잘하시네요. 이럴 때만 잘해요. 제 미술에 관한 얘기는 좋아하는데 네네네.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죠. 오늘은 작가님 주인공인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작업실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네. 퇴근할 때쯤 여기 하악이 굳어서 아플 때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도 되는군요. 작업실 와서 어시스턴트들이 하는 작업이 지금 제가 개입할 일이 없으면은 제 방에서 나갈 일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하루 종일 디자인하거나 생각하거나 자료 찾거나 그러면은 저 전화도 잘 안 오거든요. 네네. 예, 전화도 한두 명 이외에는 전화가 아예 안 와요. 문자도 안 오고. 그러면 입을 열 일이 없잖아요. 네. 커피 마실 때 빼고는. 그런 경험 좀 특이하네요. 식당도 가급적이면 단골이 안 되려고 하고 주인이 말하거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입을 안 열어요. 성향 은둔형 작가님이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보면 저 작가 굉장히 활동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 쏟아낼 거라 하는데 전혀 안 나요. 그런 거 치고는 유튜브에 인터뷰 영상 많더라고요. 아니 좀 몇 개 없죠. 그래도 많아요. 다른 작가 최근에 한 2개 생겼고 유튜브 인터뷰를 재작년에 처음 했어요. 그래도 10년 전에 한효주 씨 인터뷰. 그건 뭐 유튜브용이 아니라 그 다음 다른 거를 통해서 다음에서 프로젝터로 한 거였었고 그런 게 다 이제 나오니까 유튜브에. 그렇죠. 그때 유튜브용이 아니었었고 다음 웹사이트에 문화 프로젝트를 올리려고 했던 거였던 거고. 그건 편집 버전이 올라간 것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유튜버에 의해서 영상을 처음 찍은 게 재작년이요. 처음이었었어요. 재작년이요? 네. 그리고 또 안 찍다가 올해 한두 개 지금. 그래서 유튜버를 만난 거는 세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요? 아쉽네요. 세 번째라니. 한 2년만 빨리 오시지. 2년 전에는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저는 SNS도 조금 약간 반대론자였었고 지금도 활동을 안 SNS가 하시더라고 별로. 네. 없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유튜브도 제가 열심히 시청을 하지만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유튜브 보시긴 하세요? 유튜브는 열심히 보죠. 열심히 보세요? 예, 열심히 보는데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럼요. 어떤 거요? 유근택 그 작가 그거. 인터뷰 우연히 네. 피드에 뜨길래 옛날에는 안 봤었어요. 왜냐하면 피드엔 종종 뜨는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허세가 뭐야 허세요? 이것도 어그로 끄는 유튜브인가 보다. 어그로 좀 필요하죠. 그래서 미술계에 보면 그런 유튜버들이 한둘 있다고요. 이게 작품입니까? 뭐 이런 것들. 이 돈만 밝힙니다. 막 이런 것들. 한국의 미술교육 엉터리입니다. 이런 것들 하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미술 유튜버 중에도 한둘. 네네. 허세 미술관 그래가지고 뭐 이 유튜버도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네네. 우연히 아는 사람이 뜨니까 네. 봐야지 하고 봤는데 진지하더라고요. 좀 진지한 성격이죠. 그러게요. 허세 부리는 성격은 아닌데 허세 부리는 거 못 참아서 그걸 허세 부리는 거. 허세 부린다 이걸. 타이틀을 바꾸실 생각은 없어요? 겸손 미술관이라고 해야 된다고. 허세 부릴 입장이 아니라서. 모든 걸 다 피드를 뜬 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누가 나왔는지 혹은 타이틀이 뭔지 조회수가 네, 어떤지 네, 이런 네. 것들 보고 볼지 말지 결정하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허세라는 게 저항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종종 떴었었는데 저는 이제 미술 유튜브 위주만 받아 보니까 연예 이런 건 잘 안 보고 당연히 뜨죠. 뜨는데 뭐야 안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선입견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죠. 네. 좀 진지하지 않은 컨셉이기도 하니까. 작가님 기준에서 예술가로서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개 두 가지로 딱 할 수는 없죠. 근데 네. 진지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성공이라 그러는 말 자체가 좀 세속적인 게 강하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면 저는 작가님은 세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개입해야만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지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예, 유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술이 좀 허세죠, 사실. 아, 미술이 뭐 자기 세계를 펼친다느니 뭐 그런 거 얘기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뻥이죠. 제가 그 관점에서 이 허세미술관 붙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요? 미술사의 태생이 허세이와 욕망에서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사실 미술가들이 명예욕이 상당해요. 그리고 컬렉터들의 그 기원도 대항해 시대 때 착취해가지고 전리품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자랑하는 거에서 미술관이 기원된 것도 있어서.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그런 나름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가들, 뭐 미켈란젤로, 다빈치, 우리나라에서 김홍도, 다들 권력가들, 그 당시에 귀족이다, 성직자나 뭐 왕들이나 이런 권력가들하고의 친분 유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작가로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이 어떤 이상적인 것들만 따지기에는 더 어려운, 영화는 돈이 더 들긴 하지만은 미술은 물질적인 거를 베이스로 깔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철학이나 몇 줄의 글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술이라는 거는. 자본 시장 그리고 발달하는 곳에서 예술 발전했으니까. 또. 싸구려 물감과 비싼 물감하고 바르면은 소위 말하는 때깔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제 스텝 중에도 한 명이 제 작업실에 와서 일하다가 제가 쓰는 물감 보고 기존에 자기가 쓰던 물감을 다 버려버렸다는 말도 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전시장에 걸었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재료는 당연히 비싼 재료겠죠. 네. 그리고 작업실도 지하에 습하고 천장 낮은 곳에서 작업하는 거랑 층고가 막 5m, 6m 되는 데에 햇빛 잘 들고 그림 들락날락하기 좋고 이런 곳에 작업하는 거랑 작업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꼭 내가 세속적으로 뭐 1등 작가가 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영속이 안 돼요. 맞아요. 이거 전시는 어디서 할 거예요? 뭐 담장에서 할 거예요? 역할 끌고 다니면서 할 건가요? 그럼 전시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조명도 있어야 되고 벽면도 있어야 되고 내 전시 자체가 누군가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술은 기본적으로 자본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세속적인 평가와 또 교환 가치를 확보한 정도에서부터 이제 철학적인 것, 미학적인 것들 논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세계를 구축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니까 저는 성공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 앞서가지고 어느 정도는 세속적으로 그 작가의 위치, 지위, 형편을 확보한 정도에서부터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나중에 미술사가 평가할 때 아니면 스스로 나는 이런 작가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막연하더라도 그것도 뭐 너무 욕심만 따지면 많죠. 그래도 네, 한 가지라도 잘 탈수해서 고흐보다 더 좋은 작가, 미켈란젤로보다 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지만 그거는 이상일 뿐이고 네. 최소한 2000년 전후한, 2000년대 초반, 네. 21세기 초반에서 한국 미술사를 100년, 200년 후에 네. 기재할 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뭐 한 명일 수는 없겠죠. 일군의 네. 작가의 중에 이름이 한 번 정도는 거론되는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많은 게 내재되겠지만은 네. 1000년 후에는 모르겠어요. 500년이나 1000년 후에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2, 300년 후에 미술사 책이나 미술 교과서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거론되는 작가였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네. 48분이요? 별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원래 이 시간 되게 빨리 가요, 인터뷰하면. 작가님, 근데 어쨌든 동양학과의 그 베이스가 된 매력이 나오잖아요, 작품에. 지금요? 한국을 이해하고 동양이라는 걸 이해하고 동역가 좋아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들어가게 되셨어요?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부 활동을 했는데 미술부는 당연히 수채화하는 게 거의 국룰이잖아요. 네네. 중학교도 미술부하고 고등학교 가서 미술부 했는데 저는 사실 미대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뭐 예고라는 게 존재한지도 몰랐었고 들었습니다. 예. 그건. 예. 고등학교 가서 후배가 예고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예고라는 대학이 고등학교가 없는데 예고가 뭐냐 그러니까 그 미술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예고라는 게 있는지조차 네네. 굉장히 무지했었죠. 그랬는데 친구들이 이제 미대 간다고 학원을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집안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학원 갈 형편이 못 됐었거든요. 네. 또 미대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공대를 가고 싶기도 하고 수학도 못했으면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작가를 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친구들이 미술학원 가니까 막 실력이 일취월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쟤는 좀 수채화 별로 못해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던 것들인데 저보다 더 잘 그리는 것 같고 막 상도 더 큰 상을 받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다운도 되고 근데 마침 미술부를 맡고 계시는 미술 선생님이 동양화를 전공하셨는데
수업 시간에 당연히 뭐 수업 시간에 미술부니까 저는 잘 그리겠죠. 에 비해서는. 네네. 근데 동양화를 시작했는데 저도 동양화를 그려본 적은 있었지만은 제대로 된 그 물건을 갖고 그린 적 없었는데 네. 제대로 된 물건을 선생님이 공급을 하면서 우리 실기해보자 했는데 뭐 동양화의 기본적인 이론을 듣고 그렸는데 그걸 보시고 선생님이 뭐 저랑은 몇 년 동안 계속 중학교 때부터 미술부를 맡으셨는데 아, 오랫동안 예. 있으셨군요. 야 너는 감성이 동양화 감성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왜 처음 본 사람도 아니면서 왜 이러실까 네. 해가지고 너 동양화를 좀 해봐라. 저 수채화 물감도 겨우겨우 마련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를 말해도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그때 시단 물감이 제일 좋았었는데 지금은 지금도? 나쁘지 않죠.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모나미 물감 썼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모나미. 그리고 파레트도 다들 까만색 큰 파레트가 아니라 플라스틱 파레트고 물통도 큰 양동이가 아니라 부풀어 사는 물감 쓰고 화구 박스도 없어가지고 가방에 대충 넣어 다니고 둘리물감 아닌 게 어디예요? 그리고 붓도 모나미가 거의 그 수준이었었어요. 모나미가 있었군요. 붓도 왕자 파스 이런 거 파스도 왕자 파스 이런 거 쓰고 붓도 보면 까만색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일 싼 붉은색 털 축축 빠지는 거 그걸로 계속 그렸었는데 겨우겨우 시단 물감 세트에 아주 철제 네. 파레트에 붓도 까만색 한 두어 자루 많이 가질 수도 없어 한두 자리만 겨우겨우 가졌는데 갑자기 동양화라 그러면 동양화 재료 다시 살 돈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주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당신 돈으로 아, 일체의 동양화 화구 세트를 다 갖고 사주셨어요. 은사님이시네. 예,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긴가민가 했죠. 뭐 그려보니까 수월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동네에 동양화 강사가 없어요, 학원에. 뭐 잠깐 한두 달 있긴 있었는데 거의 독학하다시피 하고 미술 선생님은 입시를 하시는 분 아니니까. 아, 또 다르죠. 뭐 그렇게 하다가 동양과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양과 와서 후회를 엄청 했죠. 속았다. 이렇게 왔더니만은 뭐 그림이 시커먼 것들만 학교가 다 시커매요 그냥. 네. 그때가 80년대 송수환 스님의 순복운동의 영향이 지대하게 남아있어. 네. 먹을 과하게 막 1000호짜리에다가 선배들이 먹을 들이붓듯이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과가 우중충하고 칼라는 존재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쏘갔구나 잘못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해되고 있었던 것들이 네. 동양화, 한국화, 우리 혹은 뭐 전통화, 최소한 조선시대 그림만 보더라도 너무 교과서나 미술사 책에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아, 이거 너무 잘못 알고 있다. 그거.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중에 CF에도 나오지만은 동양의 멋 그러면은 한번 탁 찍으면 먹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막 CG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역시 동양화 좋아, 막 한국화 멋져, 수묵이 최고지. 네. 이렇게 하는데 뻥이에요. 김홍도 그림에서 그런 거 봤어요? 쫙 퍼지는 거? 별로 정성 그림에, 신윤복 그림에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많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럴 수가 없는 게 당연히 그때는 물무로 치료한 장지, 닭지 네. 이런 개념이 종이였거든요. 네. 종이는 원래 글씨 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네. 쫙 번지면 글씨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대매질을 한 종이들하고 지금처럼 펄프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가 딱딱해요. 심지어 고려시대에는 그걸로 신발도 만들어 신었으니까 네. 번질 수가 없어요. 아, 번지는 게 다가 아니군요. 그냥 원래 깡먹을 처음에 찍으면 조그만큼 번지고 네. 실제로 약간 발이다 그러죠. 좀 번지는 그라데이션이 필요한 부분은 물을 먼저 칠하고 네, 그렇죠. 했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딱딱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근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화지라 그래가지고 서양의 재지술하고 혼합해가지고 1800년 중반쯤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종이를 얇게 만들게 됐어요. 네. 그 종이부터 퍼져요. 아, 뭐 그것도 뭐 100년 넘었으니까 전통이다 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만들어진 전통이네요. 만들어지기보다는 약간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의해서 짬뽕돼 있는 믹스돼 있는 전통이고 심지어는 그 종이조차도 이렇게 확 퍼지는 테크닉은 잘 안 썼어요. 그 테크닉은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서양적인 테크닉이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얇은 종이들의 특성을 이제 작가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온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김정희나 그의 제자들 그림만 보더라도 제가 그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1800년대 후반이거든요. 아,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의외로 많아요. 너무 많군요. 우리 전통 미술에 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한국에서는 거대한 스케일의 화려한 그림이
별로 없어. 그건 중국스럽거나 일본스러운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2000년 넘어서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숨어있던 창고에 숨어있던 그림들이나 해외에 나갔던 유출됐던 그림들에 대한 복원 사업을 하면서 궁궐에 있던 그림들이 많이 이제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대작의 화려한 장식적이고 금은박 쓰고 스케일이 아주 크고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배울 때 미술사 책에는 그런 그림들은 거의 소개가 안 돼 있었거든요. 소개되더라도 이건 그냥 화원들이 그냥 기술적으로 한 거지 예술 세계가 아니야. 이렇게 식으로 취급됐었는데 그게 왜 예술이 안 되는가? 그때 그 당대의 최고의 테크니션들이 만든 작업일 거 아니에요. 네, 왕명에 네.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금박을 붙이면 돈이 어마무지하게 더 들었을 텐데 네. 당연히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작업했겠죠. 그렇죠. 어디 역사나 궁정화가는 탑들이 가죠. 최고의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 했을 검증된 텐데 화가들만 하죠. 그게 미술사 책에 거의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신기하네요. 저도 그래서 요즘 뉴스 뜰 때마다 어디 뭐 미국의 무슨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것들이 복원해달라고 왔다. 사람들 기사 볼 때마다 이게 우리나라 그림이 있었어. 나는 왜 모르지? 내가 이거 전공을 했는데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조선시대의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편협되어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냥 일부만 아는 거네요. 그렇죠. 일부도 안다고 볼 수도 없었으니. 네, 그것마저도 많이 왜곡되고 또 그 일제 강점기를 맞아요. 거치면서 우리가 자의적이가 아니라 타에 의해서 서양 미술과 짬뽕이 되면서 전통이 뭔지에 대한 혼란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어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반성 없이 갑자기 현대화 산업화 돼버리고 네. 그러면서 다시 또 해외 미술 또 선진 현대 미술을 접해버리니까 100년간 네. 우리 전통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작가나 전문가들이 전통을 제대로 리플렉션 해볼 기회도 없었고 사실은 그것도 돈도 많이 들고 필요한 연구도 안 돼 있었었고 네. 그런 점들이 많아요. 많군요. 예, 그러니까 동양과를 처음에는 약간 반 속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고 네. 전통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알아야 할 것들 꼭 잊고 있었던 조상의 족보를 발견한 것 같은 거죠. 좋네요. 조상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지금 뭐 사는데 제가 5대손, 6대손 할아버지 영향 받을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자기의 뿌리를 발견하는 순간에 그 쾌감이랄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고 순간부터. 이 시대에는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인 그렇죠. 무기가 되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물론 뭐 서양에 유학 갔다 오거나 서양에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에 최신 작업들을 작업할 수도 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한국성이 강력한 작업이 어떤 외국 작가들이 흉내를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 철학은 흉내 낼 수 없으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서양의 뛰어난 뭐 마케팅 능력과 테크닉이라든지 재료들을 도입해가지고 우리만의 감성, 미적 감성들을 결합시키면은 뭐 특별히 전략을 안 세워도 독특한 작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래에 한글 가사를 몇 마디만 집어넣어도 그 사람 듣기에는 K-팝이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너무 간단해요. 물론 그 과정은 쉬운 게 아니지만은. 그렇죠. 자, 그러면 작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께 한마디. 되게 미술 진짜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미술 관계자들 작가님들 많이 보세요. 그래요? 제가 네. 그분들을 거의 안 만나고 살아가지고 최근에 만나고 있습니다. 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허세미술관 여전히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유튜버들이 100만 유튜버가 되면은 미술계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요? 잘 할 수 있어요. 요즘은 50만 유튜버들도 죄송하지만 흔해 빠졌는데 미술은 10만만 돼도 네, 메이저죠. 엄청나죠. 네. 미술이 이렇게 열악한 산업인지 정말 슬픕니다. 진짜 열악해요. 편집 다 하잖아요. 네, 네. 빨리 100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일단 10만만 만들어 주세요, 빨리. 10만이면 좀 이렇게 돈이 나오나요? 그래도 돈 그렇게 안 돼요. 미술에서 10만이 끝이 않으니까. 그래서 100만으로 목표를 잡아야죠. 100만 되면 그냥 100만은 좀 그런가요? 100만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꽤 미술에서. 재밌는 유튜버들도 한 2, 30만에서 정체되더라고요, 많이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분야랑 비교하면 되게 열악하죠. 네, 네. 제발 그러면 조금 낮춰서 2, 30만, 그 정도만 돼도. 2, 30만이 돼가지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접할 수 있을 그렇죠. 테니까. 그럴 확률이 네. 높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유튜버 춘야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미술계 유튜버들에서 몇십만 유튜버들이 몇 명 정도만 나와줬으면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경쟁도 하고 해야 되니까. 더 큰 데 있어요. 어차피 기업형 있으니까. 한두 가지는 안 돼. 살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패거리가 필요해요. 패거리가. 맞아요. 이 개인형 유튜버 좀 성장시켜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100만 유튜버들은 자기들끼리 나와서 뭐 하더구만요. 네네. 그러니까 이 30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미술계 유튜버들끼리 모여가 지고 볶고 작전 좀 짜고 이런 재미난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전체가 커지는 그러네요. 징표니까요. 그러네요. 맞아요. 미술계가 커지면 저 개인도 좋은 일이 생기니까 굳이 뭐 저의 뭐 어떤 목표가 있을 필요는 없고 이런 저변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네. 저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변이 확대돼야 다 좋은 거죠. 그렇죠. 큰 시장에 먹을 게 많아요. 아무튼 예, 오늘 권기수 작가님 예, 발전적인 이야기 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뭐 재미난 얘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충분했죠. 좀 예, 잘하셨습니다. 노골적인 질문이나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됐을 텐데.